세상 신화 이야기에서는 전 세계 고대 신화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신화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역사란 그저 시간의 흐름을 기록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문명이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쇠락하는가를 가르치는 천명의 엄중한 교훈서와 같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권력에는 마땅히 따르는 덕과 책임이 있어야 하건만 중국 고대사의 상왕조는 바로 그 덕이 소진되었을 때 맞이한 참혹한 종말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년을 넘어 다시금 바라보려 하는 이야기는 이 천명을 스스로 내던져 상나라 600년의 역사를 무너뜨린 폭군주와 그의 옆에서 파국을 춤추게 했던 총이 달기에 대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녀는 상나라 최후의 폭군주왕의 여인이지 주나라를 세운 이들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나라의 개국이란 사실상 상나라의 붕괴라는 필연적인 전제 위에 세워진 역사였던 것입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왕, 주. 그의 생애는 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능력과 결함의 가장 드라마틱한 모순을 보여줍니다. 그는 용맹했고 그 지혜는 당대의 학자들을 능가했다고 전해집니다. 천하를 다스릴 만한 제목이었으나 그 제목이 너무도 단단하고 거대했던 나머지 스스로를 굽힐 줄 모르는 오만이라는 치명적인 균열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 외의 모든 것을 하찮게 여겼으며 스스로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곧 천하를 다스리는 이치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권력이란 독배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힘을 주지만 이내 그 독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지요. 주왕은 자신이 지닌 탁월함을 믿고 세상의 모든 규율과 도덕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강대한 국력과 문화적 성취가 영원할 것이라 확신했으나 역사는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허무하게 무너지는 자를 기록해왔습니다. 주왕의 궁궐에 달기가 들어선 순간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은 것과 같았습니다. 달기는 주왕이 정벌한 유소씨에게서 바쳐진 여인, 그 아름다움은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의 가장 깊은 내면의 어둠과 연결되는 통로와 같았으며 주왕의 억눌렸던 방종과 사디즘을 해방시키는 주술이었습니다. 전설은 달기를 구미호의 화신이라 말하며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주왕이라는 거대한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왕의 방종은 그녀를 만나 비로소 광기로 승화됩니다. 주왕은 그녀를 위해 자신의 권력과 국부를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달기는 단순한 육체의 만족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극도의 자극을 원했고 주왕은 이 새로운 총의의 변덕스럽고 잔혹한 요구에 자신의 전 존재를 던졌습니다.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면 천하의 어떤 보물도 어떤 인간의 고통도 심지어 나라의 근간마저도 기꺼이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사랑은 곧 폭력이었고 달기는 그 폭력의 가장 아름다운 주술사였습니다. 달기의 요구는 곧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주왕은 달기를 위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악명 높은 주지육림입니다. 이 연회는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상나라의 국력과 재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파괴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대한 물질주의의 무덤이었습니다. 왕은 거대한 연못을 파서 온갖 진귀한 곡주로 채웠습니다. 그 연못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술의 물결 위로 작은 배가 떠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못 주변의 울창한 숲에는 잘게 썬 육포와 구운 고기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마치 고기로 된 숲을 조성했습니다. 주왕의 재정 담당자들이 국고의 파탄을 경고했을 때 왕은 그들을 비웃으며 더욱 많은 술과 고기를 요구했습니다. 경들은 어찌 이리도 좁은 시야를 가졌는가? 천하의 재물은 본디 천하의 주인인 나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이 거대한 술과 고기가 어찌 낭비란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위대한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왕과 달기는 누각에 앉아 이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궁인들이 술 연못 속에서 짐승처럼 뒹굴며 술을 마시고 고기숲에서 달려들어 고기를 뜯어먹었습니다. 이들이 쾌락 속에서 이성을 잃고 서로 난잡하게 얽히는 모습이 달기에게는 가장 매혹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존엄성이 재물과 욕망 앞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자신이 이 모든 파괴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에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 거대한 유희의 뒤편에서는 상나라의 농민들이 굶주려 죽어갔고 국경의 병사들은 보급이 끊겨 추위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오직 달기의 웃음소리와 술에 취한 궁인들의 광란만이 현실이었습니다. 주지용님은 단순히 사치스러운 연회가 아니라 주왕이 천하의 질서와 윤리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신으로 칭하려 했던 거대한 오만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주지용님이 방탕함의 극치였다면 달기가 고안해낸 형벌들은 잔혹함의 극치, 즉 인간성을 부정하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하고 끔찍했던 것이 바로 포락지형입니다. 일부 기록에 오기로 포란지형이라 불리기도 하나 뜨거운 구리 기둥을 사용하는 이 형벌의 정확한 명칭은 포락입니다. 포란지형은 달기알을 품은 지형, 즉 명당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달기는 왜 이토록 잔혹한 형벌을 고안했을까요? 그녀의 쾌락은 이제 물질적 만족을 넘어 타인의 극한적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통해 얻어지는 단계로 진화했던 것입니다. 구리로 만든 굵고 긴 기둥을 마당에 세우고 그 아래에 숯불을 지펴 구리 기둥을 벌겋게 달구었습니다. 죄인들은 그 뜨거운 구리 위를 맨발로 걷게 되었습니다. 이 형벌의 잔혹함은 즉각적인 죽음이 아니라 느리고 고통스러운 파멸에 있었습니다. 죄인은 발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절규하며 기둥 위에서 균형을 잃었고 뜨거움에 미끄러져 그대로 아래의 불꽃 속으로 떨어져 타 죽었습니다. 달기는 이 처참한 과정을 보며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녀에게 죄인의 절규는 가장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였으며 그녀의 웃음은 곧 법의 냉혹한 파괴력을 의미했습니다. 이 광란의 시대에 마지막으로 양심의 목소리를 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왕의 작은 아버지 비간이었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왕에게 직언을 올리며 왕업은 이로써 망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허나 달기는 이미 왕의 이성과 감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달기는 왕에게 간언하는 비간을 향해 차갑게 조소했습니다. 숙부의 충심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허나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충신에게는 7개의 구멍이 난 특별한 심장이 있다고 하더군요. 과연 이토록 굳은 충심을 가진 분의 심장은 보통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달기의 말은 곧 왕의 의지가 되었습니다. 주왕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혈육이자 마지막 충신이었던 비간에게 산채로 심장을 도려내게 했습니다. 비간의 심장이 왕궁마당에서 적출되던 순간 상나라의 도덕적 토대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국가의 윤리가 파멸했음을 알리는 처참한 종소리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상나라 조정에는 더 이상 왕에게 감히 직언을 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제 잠시 주왕과 달기의 악행에 자주 덧붙여지는 봉화에 대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주왕이 달기의 쾌락을 위해 봉화를 올려 제후들을 속이고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웃었다는 이야기는 후대 서주의 폭군주 유왕과 그의 총이포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왜 이 두 이야기가 천년의 시간을 넘어 이토록 혼동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질적인 맥락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달기와 주왕의 폭정은 이미 국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제후들과 백성들의 신뢰를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비록 봉화를 올리지는 않았으나 주지육림과 포락지형으로 보인 왕의 행위는 국가와 왕의 명령은 농담이자 유희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천하에 공포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봉화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던 제후들이 주왕에게는 이미 마음의 봉화를 껐던 것입니다. 주왕의 권위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며 이 모든 광기는 결국 서쪽의 작은 제후국 주나라에게 천하의 인심과 천명이 옮겨가는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주왕은 쾌락을 위해 나라를 버렸고 천하는 새로운 주인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주무왕이 천하의 대의를 모아 군사를 일으켰고 마침내 상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목야의 대회전이 벌어집니다. 주왕은 70만이라는 허울뿐인 대군을 끌어모았지만 이들은 이미 왕에게 충성심이 아닌 공포만이 남아있는 노예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상나라의 군대는 주왕을 향해 창을 돌리거나 아예 무기를 버리고 주나라 군대의 선봉에 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70만 대군이 한순간에 스스로 무너진 이 목야의 전투는 권력이 폭력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주왕은 달기와 함께 즐겼던 사치의 상징, 녹대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온갖 진귀한 보물과 옥을 두르고 그 스스로에게 불을 질러 장엄하고도 허망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상나라 600년의 역사는 이왕의 오만과 함께 한 줌의 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기의 중심에 있었던 달기 역시 주나라 군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녀의 절세미인이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그녀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달기는 참수당하며 그녀가 부추겼던 잔혹함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아름다움은 끝내 나라를 망하게 한 요녀라는 오명과 함께 역사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상나라의 멸망을 기록한 역사는 언제나 달기의 아름다움과 주왕의 포악함을 나란히 놓습니다. 허나 우리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달기의 미색 자체가 왕조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준엄한 진실입니다. 그녀는 왕의 내면에 숨겨진 가장 흉측한 어둠을 밖으로 꺼내주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무한한 권력을 부여받은 존재였습니다. 주지육림과 포락지영은 한 폭군과 요녀가 만들어낸 파멸의 미학이자 권력이 이성을 잃었을 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지옥을 보여주는 역사적 고발장입니다. 역사는 민심을 잃은 통치자가 어떻게 허망하게 무너지는가를 10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되풀이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